너희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그리고 뉴페이스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의 든든한 형님이 되어줄 분이죠. 나름 경영학도 출신의 양상국 형.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양상국 형님께서 취향 저격수로 이제 새롭게 활동을 좀 해주실 건데 앞으로의 다짐 좀 부탁드립니다. 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요? 전 사실 약간 MC인 줄 알고 왔는데 예. 자리를 너무 구석에가 앉혀놨어. 거기가 메인이에요. 아니 여기 뭐 또 개인 자리다 이거 뭐 네. 영환이 저 학생도 개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이상한 아저씨랑 앉혀갖고 난 지금 너무 불편하다 지금 처음부터. 이상한 아저씨 아니고 되게 유명하신 취업 컨설턴트. 아니 내가 센터를 가야지. 너무 이게 재현 씨 아저씨 자리는 옆에 우리 이렇게 집에 너무 가서 구석을 와 있어 내가. 오실래요? 오실래요? 아, 물론 또 저만의 또 역할이 있겠죠. 아, 예,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인데요. 네. 딱 봐도 오늘 붙을 기업은 증권회사입니다. 네. 일단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한번 얘기해볼까요? 사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여의도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풍경 있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에서 회사 막 안에서. 이렇게, 네, 네. 화이트 컬러 분들이 막 정신없이 막 분석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 맞아요. 네, 영원 학생은 어때요? 사실 두 기업을 잘 모르지만 미래에셋 하면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고 그쵸. 농협 쪽 NH투자증권 하면 뭔가 조금 안정된 튼튼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저도 일단 미래에셋이랑 우리 NH투자증권 두 개 네. 기업이 오늘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우리는 NH투자증권이 회사 자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혹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30년 만기 적금을 농협에 넣어놨거든요. 아이고. 30년. 예, 그게 네.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망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NH가 잘 돼야 됩니다. 안 나갔는데, 30년 동안. 촌사람들이 또 그런 건 아니, 엄마 좋은 얘기 좀 하는데 좀 받아들이세요, 좀. 알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일단 스타 강사님 우리 홍쌤께서 증권회사가 좀 취업 준비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다가갈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저희가 상사 파트 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직장인들을 보고 상사맨, 증권맨, 네. 이게 맨이라는 표현이 붙죠. 맞아요. 그거는 그 나름의 전문성이 굉장히 확고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1금융권, 물론 금융업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파가 두 파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은행, 탄탄한 안정적인 은행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투자 동호회 같은 거 많이 활동을 진행해서 뭔가 좀 증권업에서 나의 꿈을 펼치겠다. 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의 자기 자본 순위를 따져보면요. 1등하고 2등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가 될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1등이 미래에셋 대우증권이고요. 여기 네. 자산 총액이 한 5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등이 NH투자증권이 한 4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3등이 KB현대증권, 4등이 삼성증권. 그러니까 지금 금융 지주회사들, 그다음에 기존의 증권회사들 간에 M&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이를 네. 통해 증권업도 굉장히 변화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채워 넣어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금융권 도전할 때도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볼 텐데요.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이번에 증권가 하면 일단 취업에 하고 싶은 대표적인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제만큼은 그냥 썩힐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들게 경제학부 학생회실을 그냥 다짜고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친구들한테 어떻게 인터뷰를 잘 하는데 이게 정말 경제학과 친구들은 그 금융권에 대한 로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긴 인터뷰와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패기의 인터뷰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정혜원입니다. 이번 주는 금융권이 주제인데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경제학도들은 과연 어떤 기업을 좀 더 선호할지 정혜원과 함께 들어보시죠. 미래에셋증권 대 NH투자증권 두 기업 중에 한 곳에 취업을 한다면 어디를 좀 더 선호하실까요? 둘 다 경제학과. 네. NH 투자증권을 좀 더 가고 싶네요. 저는 예전부터 미래에셋 두 분이 갈렸어요. 그러게요. 지금 의견이 갈렸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은행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농협이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거를 봐왔거든요. 네. 그러다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되게 저한테 괜찮게 남아 있어서 그래도 또 들어보니까 사회 공헌 연봉도 되게 활동들을 많이 높다고 하나요?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농협 쪽이 NH 좀 투자증권은 넓잖아요.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 1990년대쯤 네. 그때쯤 신생돼가지고 이제 단기간에 거의 증권 거기 그 쪽에서는 이제 1위를 저분은 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포괄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약간 미래적인 요즘 대학생들이 어쨌든 내가 그다음에 가고 그 싶어하는 미래에서 기업에 대해서 그 성장- 조사들이 잘 돼 있어요. 네. 네,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목표가 성장의 정확해야 잠재력을 그렇죠. 보여줘서 그것 때문에 취업 확률이 미래에셋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낫지 저래놓고 NH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죠.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 기업 자체가 오래되기도 했고 그만큼 많은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 같은 거에서도 일단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NH투자증권이 좀 더 안정성 있는 기업. 자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 옆에 계신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좀 더 선호하는데 다 갈리네.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NH투자증권 하면은 팽팽해요, 농협이랑 주변이. 연관이 지어져서 뭔가 안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되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쯤에 자기 자본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공격적인 성장 정책을 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확실히 일단 언어 사용이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배워요, 이제. 저랑 홍쌤의 설명을 듣고 있는 기분이에요. 뭔가 도전적인 성향. 네, 학생들의 선호도를 알아봤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아, 네. 정말 영상 보시다시피 네. 정말 전문적으로들 답변을 해줘서 네. 제가 마치 전문 기자가 된 기분이었는데. 전문 패널 같았어요, 진짜. 네. 우선 결과부터 보시면 짜잔. 되게 비슷합니다. 박빙인데요. 네. 해석해드리면 그래도 미래에셋이 14표, NH투자증권이 16표로 NH가 좀 더 우세한. 근데 이게 좀 이겼다고 하기가 모호한 정도로 되게 애매하네요. 팽팽했습니다. 시골 애들이 좀 더 많았는가 보네. 그렇다면은 우리 영환 학생은 왜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나요? 네, 일단 뭐 승부보다는 비슷했다는 점에 중심을 둬서 그쵸, 말씀을 그게 낫죠. 드리자면 예. 일단 경제학부생들은 전체적으로 일단 증권가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이제 이게 좀 개인 차이였던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이 좀 지방이었는데 농협에 대한 익숙함과 신뢰감 때문에 NH투자증권을 선호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NH투자증권은 되게 좀 오래 차근차근 올라왔다면 네. 미래에셋은 급격하게 성장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인터뷰 들어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도전적인 친구는 미래에셋 아니면 뭔가 안정적이고 꾸준한 걸 좋아하는 친구는 NH투자증권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나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관한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취향 저격수 꾸기영. 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코너로 또 찾아뵙는 네. 또 꾸기의 해시태그라는 코너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네, 네. 자, 알겠죠? 네. 제 코너니까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특히 잘해야 돼요. 밝게. 재밌으면서. 잘하세요. 네. 예. 자, 꾸기의 해시태그. 마음에 드세요? 형, 다시 한 번만. 예. 너무 신이 안 났어요. 자, 둘만 다시 한 번 할게요. 다시 형 좀 오만 신나게. 네, 자, 알겠어요. 꾸기의 해시태그! 예. 평소에 SNS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저는 많이 그래도 안 좀 하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형, 뭐 SNS는 있어요? 물론이죠. 당연히 있으십니다. 예, 예. 너무 무시하신다. 샵 네. 이런 거 알아요? 잘 몰라요. 전화기에 있는 샵 말고 이런 샵. 요즘 젊은 애들이 태그 달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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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상정을 안 해주시네. 그냥 해라 이런 약간 문제인데. 예, 이번에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태그입니다. 네. 샵. 예. 증권가 신화 박현주 회장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게? 또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데 네. 사실 읽는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리맨에서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 회장이 된 박현주 회장님입니다. 예, 일명 박현주 펀드를 시장에 내세우며 이름을 각인시킨 박현주 회장. 예, 1999년 미래에셋 증권을 설립하고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20여 개의 계열사를 누린 대형 금융그룹을 탄생시킨 주인공이죠. 예. 그렇군요. 20년 만에.
네. 제가 듣기로도 유독 이상하게 미래에셋은 업계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이상하게 그 잘 어울리는 그런 네. 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97년도에 동원증권에서 네. 뛰어난 실적을 올렸던 이 박현주 회장이 흔히 우리가 박현주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동료들하고 같이 미래에셋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8년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설립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뮤추얼 펀드라고 할 수 있는 박현주 1호를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을 때 2000년도 한 중후반 때 이 미래에셋에서 나오는 뮤추얼 펀드 안 갖고 있는 직장이 없을 만큼이나 수익률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아주 약진하면서 증권업의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이 꾸준히 발전을 해요. 99년도에 이 미래에셋 증권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지금의 상호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016년도에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증권 지분을 양소화하게 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그 자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이나 굉장히 큰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권사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이 미래에셋은 단순하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벌어지는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연금이라든가 자산 관리, 이 고객들의 안정적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존의 증권사하고는 약간은 좀 전략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에게 아주 성공적으로 와닿으면서 큰 성공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증권 회사들 중에서 미래에셋만의 장점이나 특징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전 세계 금융권을 보면 우리가 개인 자산 운영, 그러니까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WM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부유층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영업을 확대 적용시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연금하고 자산 관리 파트에서 경쟁력이 탄탄한 회사이고요. 최근에 대우와의 이런 M&A를 통해서 이런 경쟁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미래에셋과 그다음에 미래에셋 대우로 이제 양사가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곡하고 대치 지점에 8개의 지점을 통합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지역 그 지점 간의 통합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고객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니까 더 좋은 영업 전략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그냥 개인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VW 산업을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고 또 이런 적극적인 M&A 활동을 통해서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증권사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형님 그래 안 봤는데 말 잘하네. 말 잘해. 그리 안 보면 어떻게 보는데요? 그냥 동네 형인 줄 알았지. 네, 이래봬도 업계 최고십니다. 어떻게 진짜. 쉬우세요? 네. 저 처음 뵈니까.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자. 예. 샵 대우증권 합병입니다. 네, 네, 보군요. 예. 이게 뭐냐면 요즘에 또 MMA로 사실 이렇게 규모를 많이 크게 하지 않습니까? 합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우증권을 합병을 하면서 우리 또 미래에셋 투자증권이 더욱더 덩치가 더욱더 커진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증권사들이 얘기가 좀 너무 약했나요? 많이 하겠어요. 너무 빨리 훅 넘어갔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면 됐어요.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만해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바라는 거 이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입찰에서 네. 그 박현주 회장이 1조 한 4천억 정도의 최고가를 써내서 경쟁 후보였던 KB금융지주 또 한국투자증권을 따돌리면서 이 건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큰 배팅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규모를 좀 넓혀서 이 증권사들의 사업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총알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증권사이거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기업 문화가 속된 말로 뭐 군대 문화가 있을 만큼이나 아주 좀 체계적인 그런 기업 문화,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반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력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기업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사 간의 어떤 이 시너지가 과연 잘 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텐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을 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면 한가요? 결국 이 미래에셋 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을 하게 됐는데 미래에셋 증권의 실적도
그다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3년도에 매출이 한 1조 9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났고요. 작년에 매출이 한 4조 1천억 정도, 4조 한 2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스테도 그 증권사 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고요. 대우 같은 경우도 이번엔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미래에스테 대우로 이제 사명이 바뀌게 됐는데 여기도 지금 13년도에 매출이 한 2조 4천억에서 작년 매출이 5조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3년도에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한 적자로 한 350억 정도 났는데 아이고. 작년에 4천억 정도의 또 실적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봤을 때도 이런 증권업에서 지금 업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됐으니까 비용 절감이라든가 시장 확대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NH 투자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요. NH 투자증권의 해시태그입니다. 네. 예, 첫 번째 해시태그는 네. 샵 우리투자증권의 합병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야, 이렇게 좀 떼줘요.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못 읽고 있잖아. 자, NH투자증권은 1969년 한보증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거듭대 합병으로 이제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12월에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하면서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최대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일단 NH라고 하면은 농협과 그 연관된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선생님께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투자증권하고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지금 이런 회사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13년도 매출이 한 3조 1,5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이 좀 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조가 넘었습니다. 7조 정도의 매출을 자랑하게 됐고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업계 합병, 그러니까 과거에 이 미래에셋 합병이 있기 이전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이 덩치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합병 때문에 또 미래에셋이 또 1등을 하게 됐죠. 이제는 금융자본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신한이라든가 우리라든가 이런 금융자본들이 단순하게 은행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비즈니스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흡수 합병을 굉장히 많이 한 증권사인데 변화에 빨리 대처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2013년 한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이 한 8,700억 수준이었던 NH농협인데요. 실제로 MLL 할 그런 지금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4배에 달하는 3조 4천억 정도의 규모를 자기 자본으로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자산이 한 3.4배, 근데 직원 수도 한 3.3배가 넘고 또 지점 수도 또 마찬가지로 3배가 넘고 이런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 이유는 아까도 상국 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NH투자증권 자체가 과거에 그런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69년도에 한보증권으로 시작이 됐는데 75년도에 대보증권으로 간판을 갈아타고요. 그다음에 83년도엔 럭키증권, 그러니까 과거 LG 쪽이죠. 여기서 LG증권으로 또 새롭게 출발했던 아주 복잡다양한 히스토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들 속에서도 본인의 색깔을 잃지 않고 좋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이력의 증권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 먹다 체할 수도 있는데 잘 이렇게 했네요, 흡수를. 항상 농협은 우리 그 농민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뜬금없지만 네. 농민들이 키운 기업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꾸기의 해시태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또 남아있는데 네. 거기에 해시태그입니다. 샵 100세 시대 서비스 개시입니다. 예. 노후에 대한 관련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요즘에 또 모두 또 노후가 또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개발한 노후 설계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100세까지 또 우리 주택연금 등 다양한 실적을 또 이렇게 자랑하고 또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노후 준비는 정말 모두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NH투자증권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서비스를 보면 QV 포트폴리오 진단 서비스 뭐 이런 걸 출시했어요. 말도 되게 어려운데요. 결국 뭐냐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자산 관리할 수 있는 장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활용하기도 하고 적금, 뭐 부동산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포트폴리오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짜여져 있냐 이런 부분들을 검측하게 되죠. 물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증권 상품에 대한 투자를
투자를 좀 끌어내는 게 사실 목적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자산 관리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다음에 투자은행, 투자금융,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개인 자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영업이라든가 트레이딩 사업 본부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형 해치펀드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낙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사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수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자연사 기준으로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수명이 짧았다는 조사 결과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카더라 통신이네요. 네,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게 진짜 많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지 증권사 저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증권사 같긴 업무 해요. 환경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아무래도 있겠네요. 뭐 일은 다 스트레스를 동반하지만 조금 더 스트레스가 돈과 있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증이 이제 이름만 봐서는 아 이런 거구나 대충 느낌 오는데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분야에 나가 있을 때 어떤 자격증이 더 부합해가지고 더 메리트가 있는지 예, NH 투자증권이 네.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것 이건 같아요. 사실 저도 좀 제가 농협하면은 공기업이라고 하면 공기업인 것 같기도 네. 하면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제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업의 형태를 띠는 것 같아서 살짝 농협의 이름을 공기업이면 등에 공기업 업은 아닐까요? 자, 요새 알아보니까 궁금하네요. 금융권에서도 NCS를 통해서 많이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채용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NCS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먼저 이거는 저도 상당히 궁금한 건데 NH투자증권 하면은 뭔가 농협이 먼저 떠오르면서 이게 투자증권 하면은 뭔가 사기업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이 농협 NH가 붙었으니까 이제 뭔가 좀 국가에서 관리나 보조 이런 게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준공기업적인 성향을 띠진 않나 이런 인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별법 법규 대상에 들어오는 특수은행들이 있습니다. 엄연한 제1금융권이고요. 거기에 기업은행, 농협, 수협, 축협이 들어오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증권사들도 다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특징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일부 녹아 들어가 있지만 지금 어차피 이제 증권업에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자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고객들의 높은 수익률을 만들고 또 매출 증대시키고 이익을 창출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입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맞지 뭐 농협 본연의 그런 움직임을 너무 많이 자소서나 면접 자격에서 녹여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업에서 업무 진행하는 분들은 다른 증권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거리감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알고는 가시되 실제로 내가 진행하는 건 일반적인 증권사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권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채용적인 측면에서 원래 NCS를 하면은 사실 공기업을 준비할 때 많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데 뭐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제 금융권도 NCS 되게 중요하다고 막 그러던데 실제로는 NCS로 평가를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NCS가 직무 중심의 채용인데 네. 사실 민간 기업들은 메이저 대기업들은 예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학점, 토익 점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던 통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기업은행 같은 정부 입김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기관에서 NCS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증권사들이나 은행들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좀 자소 항목도 예전에 굉장히 추상적이었는데 약간은 직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논술 시험이 증권사라든가 금융권 입사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부분이 NCS 적성 시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라고 하면 NCS에 나오는 적성의 유형이라든가 패턴 정도 정도는 여러분들 숙지하고 공부를 또 하고 시험장에 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심각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 뭐 어디서 아이들끼리 하는 말로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자연사를 하는 수명이 훨씬 짧다더라. 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서 뭔가 다니다가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데 대체 왜 그렇게 힘들고 주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는지 좀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권사라든가 금융권이 좀 힘들어지는 이유는 증권사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제조업은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내가 안정적인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는 팔린단 말이죠. 그런데 증권이라는 건 이 상품 자체가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라든가 무슨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대외 변수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결국 매일매일 벌어지는 시장의 정보를 내가 알지 못하면
되면 고객 응대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고객 돈을 내가 관리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면 그나마 은행이라고 하면 조금 안정적인데 이 증권사는 내가 맡고 있는 고객들의 돈이 그때그때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 진폭에 맞춰서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받아야 될 때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렵게 들리죠. 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증권맨 자체가 갖고 있는 기업의 나의 전문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또 강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건 완벽한 일자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게 되면 포기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간 공부했던 나의 경험이라든가 나의 기질과 결부지어서 목적지를 선정하는 게 취업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빨리 죽고 안 죽고는 이제 네. 본인의 음주 습관이라든가 그렇죠. 스트레스 네, 이런 오히려 생활 습관이다 부분이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거리가 못 되는 거죠. 스트레스는 아니, 집에 형님 가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이제는 좀 기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경제학도는 아니면 금융권을 준비하는데 요즘 좀 핫한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증권가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융 자격증 전성기 시대가 있었어요. 세 개짜리. 그때는 예. 금융 3종이다 몇 종이다 뭐 그쵸, 다 그쵸. 땄는데 지금 NCS가 적용이 되면서 자격증을 쓸 수 있는 난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사를 하고 나서 금융 언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업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 입사한다, 증권사에 입사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기업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할 때는 많지 않거든요. 결국 내가 객장에서 많은 소비 고객들, 최종 고객들 응대할 수 있는 이런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금융인을 꿈꾼다고 하면 고객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에 금융학적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쉽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국지도 어찌 보면은 증권사에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죠. 아, 저는 안 합니다. 주식이 한번 쓴맛을 봐가지고 대선주들을 갖다가 코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뭐 주식이나 증권 이쪽은 그냥 발도 안 들릴 겁니다. 예. 뭐 이런 개인 말을 경험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얘기를 꼭 쓰고 싶어 하거든요. 이력서나 자소서에. 그런데 주식을 했다, 이거. 중요한 거는 너무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그 투기성인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내가 여기에 매력도를 느꼈다. 그건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구체적인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의 시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외부 변수에 맞춰서 각기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흐름들을 공부하기 위한 투자 시간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노출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취업 준비생들이 다 준비하는 것 자체가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인데 이 두 기업의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한 16년 상원급을 보면 증권사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한 3,900 정도, 그다음에 NAT 투자증권이 4,700 정도. 이 정도니까. 초봉이요? 그렇죠. 네, 초봉이요. 내 친구 NH 다니는데 밥 안 사던데. 이건 당장 이제 얻어주세요. 서로의 네. 관계가 조금 손에 들기가 쌍국씨가 더 많이 벌지 않나요? 예. 아, 내가 못 벌 때도 내가 우린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그렇죠. 얘 한번 혼을 내야 되겠네. 네,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알아봐야겠죠, 우리 상경. 예, 또 카드라 또 어디서 뜬 소문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또 카드라를 또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그 활동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고 카드라. 예. 장르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직접적인 투자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가 있고요. 안 그러면은 뭐 경제 토론 동아리도 있고요. 뭐 이렇게 좀 나뉩니다. 아니면 그러면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보험사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으로 내비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언급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안 그러면 토론을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추후 내가 이 증권사는 이제 PT 면접도 굉장히 어렵게 좀 펼쳐져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주고 그 자료를 내가 속독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결과물로 발표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그러니까 나 펀드 매니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좋지 못하다. 근데 그런 거는 있지 않나요? 그 뭐 증권 대회 이런 데서 좀 큰 대회에서 1등하고 이러면 좀 더 들어가기 쉽고 이런 거.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회
나가서 그거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자기 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 같은 걸 줘가지고 대회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 순수하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내가 개인 투자 많이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다. 네. 사이버머니로 대선주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 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도 안 들어가시면 속았어 그때 안 지인한테. 그게 아니라 주식은 다 지인한테 속는 겁니다. 지인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투자증권회사를 이용해라. 네, 이런 말씀으로 네. 받아들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뭐 미래에셋증권과 이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떤 그 관심사가 좀 있는지 아무래도 영환 학생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아, 물론 두 기업 다 거물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성향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미래에셋 하면은 갑자기 쑥 성장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사실 꿈이 흑수저 탈출에 대한 깊은 야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부터 이렇게 안정적이게 옷이 쌓아가는- 흑색이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많이 굴렀습니다. 진정한 흑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마치 개천에서 용나듯이 한순간 빡 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또 아까 뭐 VW 전략 그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또 QV. QV도 있고요. 그건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노력, 그런 도전 정신에서 저희가 반해가지고 저는 미래에셋증권에 좀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워낙에 똑똑한 친구라 잘 될 거예요, 진짜.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상구 형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NH투자증권이 좀 이렇게 좀 가깝게 있었고 생활을 했었고 네. 그리고 초봉 연봉이 사실 이게 한 800 차이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800이면 내가 너 술을 몇 번을 사. 800이면 그래. 한 달에 얼마씩 한 80만 원, 한 70만 원씩은 더 받는 거야. 그렇죠. 70만 원이면 차를 한 대 렌트를 내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NH투자증권이 저한테 맞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 알려주실까요? 우선 아까 상국 씨가 얘기한 800이라는 돈이 큰 돈이죠. 네.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면 안 돼요, 800원? 주면 안 돼요? 열심히 한번 드릴게요. 큰 돈이 아니라.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령액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 또 복지라는 것들이 이런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몇백이라는 숫자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몰되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주요 변수가 될 거고요. 증권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격증이라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면접장 가서 질문해요, 진짜로. 미국 금리가 올해 연말에 이제 올라갈 건데 네. 그럼 우리 증권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금리라는 개념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그냥 증권맨이라는 펀드 매니저 뭐 이런 화려한 이미지에만 추종돼서 그 면접장에 앉아 있게 되면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권을 떠나 내가 금융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의 자양분이 과연 나에게 갖춰져 있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구직 활동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